네,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 후폭풍이 좀 큽니다.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에 역시 윤희숙 의원이다, 염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부친이 5년 만에 해당 땅을 사면서 현재 시세 차익으로만 보면 10억 원 정도 벌었다 얘기가 나오자 이건 좀 심하다, 부끄러워서 사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전세균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장경태 의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썰기 이성대 기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30대 싱글 여성들 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사랑의 스튜디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어떤 공무원의 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궁금증을 거기까지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별 기여자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전문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캠프 대변인입니다. 장경태 의원이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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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어떻게 이제 대변인으로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분이 원래 친하셨다고요? 2006년부터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네. 사이가 좋았습니까? 뭐 일단 선배였기도 하고요. 예. 서로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JTBC 밤샘 토론 1회와 마지막 회 동시 출연답니다. 아, 맞네요. 그러네요. 그때 네. 많이 두 분이 얘기하신 거를 네. 여기에 김남국 의원도 있었고 많이 본 것 네,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잠깐 스쳐 지나갔고요. 아, 그냥 스쳐 지나간. 알겠습니다. 뭐 선배 후배였는데 네. 지금 뭐 정당도 다르고. 네, 뭐 그때부터 좀 성향은 달랐어요. 학교도 네. 시립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고 네. 전 경희대에서 했으니까 바로 인근에서 계속 같이 바로 지냈어요. 인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썰전은 누가 이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후 폭풍은 윤 의원의 부친이 매입했던 땅이 공개되면서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땅인데요. 2016년 윤 의원의 부친이 당시 8억 원에 매입한 약 3,300평 규모의 세종시 토지입니다. 지금은 최대 1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부친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과감히 의원직을 던져 정치인의 염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귀재라며 염치가 아닌 수치, 그러니까 부끄러워 사퇴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줬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또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 윤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근무 이력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 의원의 제부 장모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윤희숙 의원 일가의 세종시 땅 매입 의혹, 정치권의 감론을 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첫 주제는 윤희숙, 염치 또는 수치로 잡았습니다. 일단 김병민 예. 대변인에게 좀 물어보면 일부 여당 의원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 제기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이 해당 세종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서 부친이 땅을 산 것 아니냐. 네. 2016년 3월에 땅을 샀거든요. 3,300평에서 20평 빠지는. 예.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여야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하는 건 매우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윤희숙 의원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국민께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거의 성경 구절들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 있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탈당 권유들을 받았는데 예. 여기에서 내 의원직 배지 떼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 땅 없는 자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땅도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사퇴보단 수사가 답입니다. 뭐 임차인이라고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신고 당시에 성북구 세종시 아파트가 있으셨고요. 본인의 지역구엔 전세집이 있으셨죠. 거기에 5억 6천만 원의 예금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님의 부친께서 이 멀티플레이를 하세요. 부친께서 80세 노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2016년 당시에 갑자기 80세 어르신께서 이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고향은 보니까 부산과 부인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이 경남이세요. 왜 굳이 세종시에 갑자기 귀농의 의사가 혹은 어떤 영농의 의사가 있으셨다면 왜 굳이 세종시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영농계획서 허위로 작성하셨죠. 이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3,300평을.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7쌀 7가마니씩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상당히 탁월하셨습니다. 인근에 보니까요. 1km 정도 지점, 1, 2km 지점 내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번에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전이선이라고 경부선 전이선이 있는데 또 복선화 계획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구입 이후에 2017년에 복선화되면서 정말 이 각광받는 이 위치 선정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트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또 동생의 남편분께서 뭐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뭐 한 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예.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좌관까지 뭐 완벽한 세트 플레이 하셨죠. 네. 예. 네.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일단 하나 얘기하시고 하나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아,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네.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여러 가지 뭐부터- 짚을 수 있는 뭐 얘기들 일단 시기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기 문제 그리고 여기에 예. 대해서 고령의 부친께서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일단 영농계획서를 허위 작성이다. 했느냐에 대한 예. 문제. 근데 이 영농계획서 얘기를 갖고 끌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 본인이 아니라 예. 부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들어가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마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돈을 제공했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부친께 제공했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땅을 사는 과정에 윤희숙 의원의 의사가 반영됐는가에 대한 세 가지 고리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예. 영농계획서와 농지법 위반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농지법 위반 의혹들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특별하게 청와대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예. 저는 항상 국민들 보시기에 땅과 부동산에 관한 문제만큼은 같은 형평성 있는 잣대로 정치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의 문제가 아닌 건너가서 부친에 관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의혹지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네. 작성한 의혹들은 있지만 유니온과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현재까지는 유니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연관고리를 이야기하실 때 모든 국가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예타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KDI에서 연구 영역을 하고요. 그 연구 영역을 수주하는 곳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님은 당시에 KDI에 계셨고요. 동생의 남편분은 기재부 경제부총리의 장관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제가 앞으로는 뭐 특수본이나 경찰이나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하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아주 만약 수사가 들어갔는데 윤희숙 의원과는 별개로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샀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탈당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에 대한 의원들이 아무도 당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에 그래서 대해서도 이야기가 같이 얘기를 다시 하죠. 돌아가는데요. 저는 사퇴가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뭐 사퇴 여부는 본인이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는 거지만 수사 여부는 본인의 범죄행위 혹은 그런 의혹을 진실로 증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본인의 정치적 거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마주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출당 조치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억울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2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했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있는 3분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가면 또 얘기가 딴 쪽으로 번지니까. 네네. 아니, 제가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두 분이 토론 배틀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어요. 워낙 말씀들도 잘하시고 재밌긴 한데 저희 뒤끝이 0.9배속으로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예, 따라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0.9배속으로. 조금 더. 네. 예, 일단 유니스 구원 얘기부터 먼저 하고 방금 말씀하신 왜 반절만 탈당 권유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입됐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수사에 대한 문제는 자칫 우리 장 의원님 얘기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 수사 안 받으려고 면피성으로 의원직 사퇴를 던진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투수본이 수사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니스 권이 수사받지 않겠다고 도망가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12명 의원들 중에 유니스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예. 합니다. 그 문제를 받고 유니스 의원이 이런 문제로 정권 교체의 길에 이 사실상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라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질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던진 거예요. 이보다 더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저는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LH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됐는데요. LH법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다 강화됩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다 공직자와 또 지방의원까지 확대됐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님은 저는 국회의원직 유지하시든 사퇴하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셨으면 그 책임을 다하시도록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떳떳한 수사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네.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2016년 3월에 부친이 세종시를 가서 땅을 보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딸인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시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간 날 다른 데 친구 만나러 어디 지방을 갔을 수도 있고 서울에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기는 비슷한데 사러 가서 세종시까지 가서 택시 타면 한 5천 원 이내에서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은데 만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가정에 일단 대한 가정이죠, 가정. 얘기이고요. 제가 구태여서 유니스 의원에 대한 많은 일들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영린에 관련된 문제고요. 예. LH 투기 문제를 비롯해서 4.7 보궐선거에 보내주셨던 국민의 민심들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해당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애써 단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니스 의원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가정에 가정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장 의원님이 얘기한 국가산단 문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따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오기 좀 전에 봐서 따로 확인은 못했는데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제 해당 산단이 5개인데 근처에 그중에 일반 산단을 뺀 국가산단만 KDI의 예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예타를 통과한 게 2020년이기 때문에 2016년 땅이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거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나가는 길에 사셨다고 하는데 무슨 이 땅이 복숭아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쇼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전이면 신방리 땅을 오는 길에 갑자기 보고 샀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호가 150만 원 이상, 또 전체 시세 차익 30억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땅을 구매하는 과정도 좀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DI의 연관성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멀티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KDI의 국가산단 하나도 통과되기 어려운데 거기에 기재부총리의 장관보좌관을 하셨던 분이 또 하필 또 동생 남편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관성은 물론 저도 여기서 예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떤 KDI에서 연구가 됐었는지 이 당시 KDI 2016년
연구수사실 부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좀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물론 윤희숙은 본인의 문제는 현재까지 전혀 없고요. 네. 윤희숙에 따르면 부친과 뭐 그런 것들을 땅 산 사실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친이 시세 차익이 5년 만에 그러니까 약 8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해당 부동산에 기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한다면 약 18억 원 정도, 예. 10억 원 정도 시세 차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고위 국회의원의 부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시세 차익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돼서 특히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은 예. 지난날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이 그대로 다 반영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땅을 사게 됐던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은 어디서부터 나온 자금인 건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인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적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도 수사에서 충분하게 다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힘줘서 얘기하는 건 관련된 많은 숱한 의혹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 숱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중에 다 재판까지 가갖고 문제가 불거져도 본인의 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인정한 사례도 거의 없죠. 하나는 실제로 구속이 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월급은 그대로 다 나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현역 중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상직 의원이 구속돼 있지 않나요? 예. 민주당을 나간 우리 당은 상태에서 아니시죠. 예, 민주당이었다가 이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봉급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봉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내용들까지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예. 관련된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달리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의 눈높이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점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는 정치권에 대한 도덕적 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민주당도 숙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답을 저는 도덕적 한번 기준이 해주시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12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셨어야 된다. 뭐 12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어떤 국민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님도 지금 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구분하시긴 하시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또 승인 받으려면 국토부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이 기본 계획과 연구 용역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대변인이 앞서 얘기한 바에 하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별로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될 염치를 보여줬다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나치게 보시나요? 정치 불신인 것 같고요. 정치 불신과 혐오로는 좋은 정치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본인이 국민 앞에 4년간 임기를 충분히 하고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선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퇴할 때에도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유죄 무죄를 어떤 판결을 받고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물론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시인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사퇴를 당연히 유죄가 나오면 의원직 상실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지금 측면으로 사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이 선출해 주신 국민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퇴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검찰 혹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이 국민들께 어떤 유죄 무죄가 정확하게 판단되거나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사퇴하시면 되죠. 근데 억울하다면서 사퇴하는 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열띠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소개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정리하실 멘트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염치를 지키려 사퇴한 것이다라는 의견에 커땡님께서 유니스 구원의 눈물과 이준석 대표의 눈물 이게 투기 무죄의 증거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A땡땡님은 억울하니까 사퇴한 거다. 아버지 일에 딸이 왜 해명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사퇴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리땡땡님 결국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최땡땡님도 소명 없이 사퇴한다는 거 보면 염치가 아닌 수치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버지 잘못이라도 윤 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인 딸이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단 유니스 구원 사퇴 선언의 후폭풍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저는 쇼쇼쇼, 임차쇼, 투기쇼, 사퇴쇼라고 쇼쇼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 방송 막 진행되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쇼쇼쇼 알겠습니다. 네, 매우 민주당에 익숙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명선수 요기베라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이 부동산 투기로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적인 내용들 다 정리되고 나면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어떤 정치인의 양심 그리고 소신들이 진심이었는지는 밝혀지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 썰들 중에서 좀 더 센 썰들로 모아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김동연 아반떼와 함께 자동차 광고냐고요? 아닙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른바 세력이죠.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이란 뜻인데요. 아반떼. 말은 좋은데 그 어렵다는 제3지대 성공 가능할까요? 자, 3위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코머너티. 무슨 구소련 비밀경찰부서 이름 같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코머너티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빨리 구해야 할 백신이긴 한데 발음이 좀 어려워서 미국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머너티 무슨 이상한 약 아니고요. 새로운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 볼까요? 양이원영, 초강수, 무릎치는 묘수. 자,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유니스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참 요란도 하십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합니다. 무릎을 치는 묘수입니다.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양 의원은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었죠. 윤 의원을 향해서 참 요란스럽다며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의원이 자신에게 했던 투자의 귀재란 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1위입니다. 유승민, 홍이 윤 잡고 내가 홍 잡고. 자,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인데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결국 자신이라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고 나면 자신이 홍 후보를 따라잡을 것이라며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의 아들을 강조한 유 후보,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4개의 썰을 들어봤는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제 픽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고르셔서 거기다 좀 촌평을, 논평을 더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할까요? 김병민 대변인부터 할까요? 저는 앞서 우리 주제에 이어서 2번 양이원영 의원의 예. 초강수 무릎치는 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양이원영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음. 본인에 대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을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명돼서. 예.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요. 예.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딸에 관련된 문제가 팡 터졌을 때 만약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한마디 거들고 나왔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낄낄 빠빠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촌평에는 잠깐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일단 윤희숙 의원님이 수사받길 바라시는 마음만큼은 함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모친이 모친. 이제 광명시 택지지구 예정지 인근의 땅 일부를 되게 땅은 작아요라고 해서 당시 재명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재명이 된 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응을 안 하셨고 김병민 장관은 어떤 내용을 뽑아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인데요. 유승민 홍이 윤 잡고 내가 홍 잡고를 뽑고 싶습니다.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 몇 개인지 아세요? 엑스파일이요? 예. 엑스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처음 해본 맛.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홍이 윤 잡고 또 유가 홍을 잡을까봐 분명히 윤석열 후보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이 정치적 내공과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밝은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는데 결국 답은 X가 아니라 Y입니다. 그래서 Y가 누구일지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X가 아니고 Y다. Y면 윤희숙 의원은 지금 그 Y는 아니시죠. 의원 네. 불출마.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모르겠습니다. 본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함수에서 결국 X값의 답은 Y값으로 나오니까요. Y가 윤석열 후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 있네요, Y가. 예.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띄워주시나라는 생각을 윤석열 캠프의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엑스파일이 X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게 주된 맥락으로 나와서. 저는 요 문제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예. 민주당이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하자는 게 가짜뉴스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엑스파일의 수많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점쳐야 된 내용들이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엑스파일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십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뭐 싶습니다. 그런 이제 세간의 여러 가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 보고요. 근데 저희야 이제 경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버스 운전대도 뽑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도 못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너무 가까운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랑 가까워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도 잘 인사 안 한다. 네. 네. 그래서 뭐 서로 전화도 안 하는 사이고 그런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썰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의 지켜보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이제 여당에서는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뭐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건 원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약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여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도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은 지켜보다로 했지만 오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실수나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해서 제재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 말은 좀 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건지 요거는 나중에 이재명 후보 보면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두 분의 토론을 기대하고요. 나머지 대선 주자들의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잠깐 들어보면 추미애 후보는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라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강한 찬성의 의지를 보였고요. 이낙연 후보 역시 언론개혁법이 법사위 통과를 두고 큰 고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합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박용진 후보가 좀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교각 사루 그러니까 좀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좀 입장이 몇 번 번복된 것 같아요. 처음엔 우려했다가 나중에 찬성했다가 다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민주당 좀 물어보면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가장 강경한 건 이제 추미애 후보고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당과 원내와 후보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당은 정책을 추진하는 단위고요. 원내는 입법 성과를 내는 단위입니다.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 6분 중에 3분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이 후보시기 때문에 원내 활동은 좀 의정 활동은 좀 이제 거리를 두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하는 입법 어떤 추진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시거나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오히려 당과 원내의 지도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심하시거나 그렇지 대부분 다 이 원론적 입장에서는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네, 당정청이 원팀 하나라고 늘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면은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는 이 법 추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피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대선 주자들도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고 난 다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사실상 검찰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언론의 보도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주장을 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도한 검찰개혁과 과도한 언론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주자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맞춰갔다간 중도층의 표로 이룰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또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솔직하게 김 빠진 사이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같은 원팀이어도 수평적 원팀이라면 이쪽은 예. 수직적 원팀이거든요. 저희는 당정청이 서로가 동등하게 어떤 논의를 하는 장이 있다면 항상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보도 지침조 내리신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가요? 예. 이 청와대 수석께서 보도국장에게 충성을 하신 적도 있죠.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 공보 아니죠. 홍보기획비서관인가요? 홍보기획비서관이 또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문건도 만드시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에서 뭔가 의원들이 소신 있게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보내는 것 같은 문자 폭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내용 보니까 박용진 의원 교각사로 얘기가 나오고요. 언론중재법 보면 조응천 의원이 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조응천 의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을 때 가장 크게 목소리 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박해로 됐었죠. 생각해 보면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일반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지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일부 언론들에서 이제 나오곤 있는데 실제 장경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야권의 반발 또 많은 언론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근데 박영진 의원님과 뭐 조응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우려라고 한다면 예. 뭐 이 방향의 우려는 아니신 것 같고요. 속도의 우려라고 봅니다. 뭐 방금 전에 저희도 의원총회를 하고 왔는데요. 의원 워크숍 하고 있었는데요. 예. 언론중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반대했다가는 또 금태섭 의원처럼 될지 모르거든요. 네.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얘기 안 합니까? 뭐 아니 안 모이나요? 요즘은 그냥?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못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예. 하지만 회의 장소나 이렇게 좀 잠깐 담소 나눌 때도 예.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혹은 문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좀 더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이나 저희가 뭐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지, 예. 뭐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한 법들은 저희는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국민을 지키는 법 앞에는 국민의힘이 항상 지키지 못하도록 또 막 방해하시고 막고 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이 의정 활동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이 바로 작년 이맘때쯤에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저도 이른바 임대차 3법. 저도 임차인이거든요. 그 전까지 전세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더라도 부동산 값이 오르라도 아유, 전세를 좀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려움 해결하겠다고 임대차 3법 처리하고 나서 다 잘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도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강행 처리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 올라갔던 부분들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건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을 조정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역할이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그러라고 제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언론중재법 한다고 땅 강행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뭐 인허가나 과세나 대출이나 금리나 뭐 공급 여러 가지 이 어떤 수단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와 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법들은 여러 가지 입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세나 대출에 대한 어떤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완전 뭐 부동산 값의 상승과 이런 부분과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전세 문제는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이 맞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시청자들과 국민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차만 예. 한 거죠? 혹시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는 건 아니고. 집은 한 채 있고, 네 그리고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네. 유니스건과 네. 같은 케이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니스건님은 집이 이제 두 채가 네. 있으셨고 전세권이 한 채가 있었는데 한 팩트는 채가 있으시고 자가가 하나 있고 재산신고 당시입니다. 네, 네네. 네, 재산신고 당시에. 네. 예. 네. 부자셨네요.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나중에 집 있는데 무슨 임차인이야. 원래 유니스건도 그 당시 5분 네. 연설문에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라고 썼는데 뭐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임대인이다라는 걸 집을 뺐다고 들은 한 것 채 같아요.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또 전세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이 그 뭐 바뀌거나 그럼요. 자유롭게 위치에 전세를 따라서. 살고 옮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부터 전세값은 급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럼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주거 안정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느냐? 지금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론가 옮아가서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됐을 때 부동산 값은 폭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놨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 민주당이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순수 임차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끌 마통을 하는 청년들과 달리 이렇게 이 자유롭게 집도 전세도 갔다가 자기 집도 왔다가 이렇게 뭐 자유롭게 스위치를 하신다는 말씀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뭐 자유롭지는 예. 않겠지만 어찌되건 예. 방금 이렇게 아니, 방금 여러 가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 많은 괴리감이 듭니다. 선배시잖아요. 몇 년 선배죠? 제가 애가 셋이에요. 네, 네. 1년 2년. 네. 저 나이 차이가 또 있으니까 1, 2년 차이인데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근데 아닌가. 그렇게 이런 1년 생각이 뒤에 듭니다. 미래를 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낙관적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소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문제에 대해서 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주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임대차법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차법 지난해 통과시킬 때 네. 반대했었지만 이른바 축조심의도 안 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서 후유증이 있지 않았냐. 네. 지금의 언론중재법도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멀리 왔네요. 네, 그럼 뭐 아무튼 뭐 충분히 축조심의가 국회 상임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전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와 충분한 상의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학계에서나 혹은 이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떨어진 법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의결 표결을 위한. 혹시 미뤄지거나 여권 내 분위기에 따라서 워낙 반발이 다들 많으니까요. 언론사들도 기자들도 많이 반발하고 사실 언론단체도 반발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뭣도 모를 수 있지만 반발을 해서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미뤄질 가능성이나 좀 더 안이 변경될, 물론 전원위회가 예정이 돼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법의 원취지 자체가 사실 이 결국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뭐 허위, 왜곡, 과장은 광고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는 더더욱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뭐 가짜 뉴스라고 제가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허위나 왜곡이나 과장의 보도는 좀 다소 이제 정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논의가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는 필리버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필리버스터 하면 할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일단 많은 발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망라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 원로인 유인태 의원 얘기를 좀 항상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얘기해도 되는 일들인데 이게 만약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후폭풍과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찬반 여론들과 함께 그 선택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뭐 썰전 라이브에서는 두 분의 첫 조합인데 괜찮나요? 상당히 스피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좀 남았는데 네, 아쉽네요. 혹시 뭐 미리 사전에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 이렇게 받아칠게.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니까 그런 건 없었죠? 서로 너무 긁네요, 근데. 서로 저희가 약점을 이렇게 아니까. 약속대로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나고 나서는 또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집에 갑니다. 그렇죠. 각자의 사실은 다양성이니까요. 네. 다양한 생각들이 네, 있을 수 있고. 생각은 다른 거이기 때문에. 혹시 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너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378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프간인들은 우선 단기 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곧이어 장기 체류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난민 전문가 이일 공익법인센터 어필 변호사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요. 외교부는 특별 공로자, 또 오늘 법무부 장관은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특별 공로자라는 표현이 어제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 표현이 사실 법률적인 의미를 담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지 약간 특별히 공로가 있는 분들이고 난민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여론의 부담도 의식해서 특별 공로가 있다 정도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약간 이게 특별 공로자라고 법률적인 의미를 담게 되면 이분들이 귀화도 할 수 있고 영주권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으로 어제 인터넷도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썼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오늘은 법무부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을 또 여론도 좀 권만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난민을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맞지만 난민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한국 정부에 도움을 주고 기여했던 분들이다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똑바로 더 정확하게 쓴 것이다. 네, 이렇게 볼 그렇게 수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이제 특별 공로, 특별 기여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보니까 일반적인 난민의 지위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지금 난민으로서 재정착 난민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어떤 박해 위험이 있는 분들, 인권 침해를 당할 분들을 직접 모셔오는 이런 절차가 사실 지금 처음으로 시행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네. 근데 사실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지금 딱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어서 사실 비슷한 제도는 많습니다. 2014년도부터도 그렇고 2001년 정도도 그렇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군이나 아니면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자 신청을 해서 그 나라로 데려오게 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 직접 맞닥뜨린 적이 별로 없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멋진 작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비행기를 실어서 자꾸 자국민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을 지금 실어오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제도를 좀 약간은 급하게 기여자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무부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그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오늘 오후에 밝힌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조 자체가 재정착 난민을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난민에 준하는 대책을 받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초기 정착을 정부가 좀 더 도와준다든지 정부가 좀 특별히 혼란 없이 살 수 있도록 약간 초기에 도와주는 일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은 배려라고 표현을 했던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F1 장기 체류 가능 방문 동거 비자 F1을 받은 다음에 6주 뒤에 이제 F2라고 해서 취업도 가능하고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추후에 영주권 발급에 대해서 법무부는 선을 긋긴 했는데 그럼 귀화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되게 이례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난민들 같은 경우도 난민 지위를 얻어서 돌아가면 박해를 받거나 심각한 죽거나 위험을 처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정쩡한 지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난민 지위를 얻고 그런 분이구나 확인이 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이 맞추면 나중에는 국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사실 5년, 10년 이렇게 되게 길게 걸리는 것들이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에 계속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가 사라진 셈이나 다름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구출해 왔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연관이 있어서 구출해 왔다는 것은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거주 비자라고 하는 F2 비자는 그래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F2 비자를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같은 지위를 지금 준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혹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서 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요건이 되면 국적을 신청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한번 부여하면 취소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F2는 이제 갱신 제도라서 5년씩 또 갱신이 가능해서 그걸 먼저 부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난민 인정자에 준해서 일단 F2를 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싶다고 의사를 좀 밝히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컨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은 NGO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은 아직 한국 유관기관에 일했지만 네. NGO 등에 일했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구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연락이 하는 편이고 지금 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사들을 NGO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차후에 좀 이제 격리 기간도 끝나고 접촉하고 그런 의사들을 또 법률 조력의 형태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입국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이제 특별 공로, 특별 기여 이런 지위를 인정하고 장기 체류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 특별이라는 그런 거에 조금 다르게 시선을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여론을 조금 염려해서 특별 공로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또 반대의 불안을 가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난민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요. 정착한 다음에는 사실 대단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첫 번째는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권리잖아요. 네. 권리라고 하기 어려운 자격이죠. 취업해도 잡혀가지 않을 권리. 이것도 사실 무슨 권리라고 하기 어렵죠. 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원이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이 부여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추방되지 않고 위험한 곳에 추방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같이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고요. 사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재정착 난민이니까 재정착 난민은 주로 나라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직접 데려온 난민들이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 조금 직업도 말도 언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국말도 좀 가르쳐주고 아니면 직업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 대부분의 직업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쵸. 한국말을 배우기 전에는 대부분의 직업을 사실 접근이 어렵습니다. 난민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구체적인 대책들이 조금 더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한
일반 국민들과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실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는 형태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일공인법인센터 어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18세부터 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5일까지 예약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가계빚, 집값 폭등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발표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하고 성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성계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썰어볼 주제가 뭘까요? 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It was not a easy decision, but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when we were heading to the airport, we just wished we may not face any checkpoints of Taliban. 자, 다시 데리러 오겠다.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오후 이제 아프간 현지인 387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키워드가 우리 대사관 직원이 아프간 현지인에게 떠날 때 했던 그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그 구출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는데요. 이 작전 성공을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우리나라 김일흥 참사관 지금 아프간 현지 시민과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떠나기 직전에 안도에 포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서서 그 카불이 함락될 당시에 이 김 참사관은 우선 카타르로 피신을 하면서 이 직원에게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셈이죠. 네, 마스크로 이제 코가 살짝 보이는데 빨갛게 된 걸 보니까 좀 울컥해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전명 미라클 정말 기적처럼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송에 성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또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각국 주로 선진국들이 지금 이 난민들 자국의 우호적이었던 난민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띄웠지만 7명 정도밖에 못 구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위대를 파견했지만 지금 대피시키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가서 신속하게 약 400명에 가까운 그런 지원, 그 아프간 시민들을 구조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여기에는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 치밀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또 한몫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오는 그 아프간 그 식구들인데요. 저 보시면은 저 입국 여행 증명서에 저렇게 가족 단위로 묶어서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놓고 각자 그 누구 건지 표시를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 저희들 그 여행 가면은 그 패키지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주로 다 여권을 걷어서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고 네. 또 분실의 위험도 없는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작전 성공으로 여당에서는 상당히 자평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아프간의 동료들을 책임을 지고 데려온 모습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여기 썰던 라이브 출연했던 김병민 대변인이 그 긍정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입국 당시 영상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오셨죠? 네, 잠깐 그 입국하는 영상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비행기가 지금 입국하는 장면인데요. 인천공항으로 저기 공중급유기 안에
지금 한 380명 정도가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저 비행기가 내렸고요. 군 수송기 이름이 뭐예요? KC-330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들어오네요. 예, 지금 저 아이들 가족으로 보이죠? 그렇게 가족들이 들어왔고요. 아이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 취재진한테 손을 흔들어줬더니 취재진들이 웰컴이라고 했다고 지금 저희 그 취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안도의 모습을 보이는 예,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인형들을 하나씩 들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인형을 준비해서 하나씩 안겨줬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인형을 좀 있으면 아이들은 애착을 느끼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자, 어쨌든 해외에서 우리 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수용한다 이런 사실에도 반응을 좀 내놨죠. 네, 일단 그 청와대 취재를 하고 있는 BBC 특파원 로라 비커라는 기자인데요. 자,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한 공로자로 자격으로 이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가를 했더니만 그 BBC 앵커가 이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자, 이게 바로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난민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 난민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가 자신들이 볼 때는 좀 더 방식이 신선했다. 좀 새로운 측면이 있었다. 눈에 띄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refugee란 표현보다 people of merit, 그러니까 정말 특별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되게 보기엔 좋아 보이네요. 자,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 작전 성공에 감사의 표시를 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그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나 FTA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군사 작전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이 한국에게 우리나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맞습니다. 모습이잖아요. 네. 이번 작전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군 소유의 그 버스에다가 이 난민들을 이 시민들을 태워서 무사히 그 탈레반 검문을 통과해서 공항에 들어갔다. 뭐 이게 지금 이번에 상당히 결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어떤 급박하게 철군을 하면서 그 책임론들이 불거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한국이 이렇게 구출 작전을 성공을 하는 게 그 미국에 올라오는 미국이 부담하는 그런 후폭풍들 책임론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고마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300여 명을 저희가 구했으니까 그건 굉장한 공이죠. 어쨌든 아프간은 당분간 혼란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도왔던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해서 데려오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기 좋네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준비한 영상 또 바로 보겠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 싱글리스트 만든 공무원. 네. 이거 좀 잡아봤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거 마동석 씨 애드립이었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네, 저만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느 공무원이 무슨 싱글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지금 범죄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 약 150명의 신상을 적은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1번부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름과 나이, 소속, 직급별로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성격이 어떻다라는 그 성격란까지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상 직원 내부 사찰 문건에 준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명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1세부터 37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들만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같이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 특정 연령대의 미혼 여성만 모아놓은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듣기만 해도 꺼림칙합니다. 약간 좀 싸한 느낌이 들죠. 여성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만든 사람은 성남시 인사팀 직원. 한 달간 인사 시스템을 본인이 보고서나는 직접 작업을 했다는 거죠. 자, 이후에 그 당시 은수미 시장, 지금도 은수미 시장인데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인 이모 씨한테 이 문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비서관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에 이거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혼 여성 직원만 사찰할 의도였던 건지,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이모 전 비서관이 작성을 지시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사찰 문건을 공개한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인사팀 직원이 자신한테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좀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권력의 핵심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장의 그 비서관이니까요. 권력의 핵심으로 보고 아부용으로 문서를 만든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사팀, 성남시청의 인사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 이전 비서관한테 잘 보이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보다 상관이 부임을 하니까 잘 보이려고 뭐 관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리스트를 뽑아다 줬다. 뭐 이런 거냐라는 지금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수록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21세기에 그러니까 아부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아부한 사람이 아직도 있나? 보통 이제 상사한테 뭐 소개팅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사들은 나이가 다 이제 기혼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사실. 근데 재밌는 건 이전 비서관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신고를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뭐 그 부분도 일단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 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성남시청 공무원이 맞습니다. 근데 만든 거는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는. 어쨌든 논란이 커지자 오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직접 사과를 했고요. 또 명단을 작성했던 사람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의당,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해당 문건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에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시에서 자체 조사 중이니까 뭐 지켜보면 또 결과 나오겠죠. 정말 들을수록 황당합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네.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영끌 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네. 예, 일단 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TV 토론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도 좀 보고 각 지역을 보실 텐데 네. 당에 대한 것도 있고 민심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 추미애 후보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이제 제가 나가면 마중 나오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입니다. 민주당의 개혁 완성을 바라는 분들이고 예. 개혁을 다시 복구시키고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주고 그 사회 대개혁이라는 말을 촛불광장에서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 그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완성시킬 믿을 수 있는 후보, 추진력 있는 후보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사실 개혁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고 검찰 개혁은 맨 앞에 서 있으셨고요. 지금의 언론 개혁, 이른바 언론 개혁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네. 이 얘기부터 먼저 잠깐 드리면 네. 근데 대선 본선에서는 중도층의 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또 개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보십니까? 민생과 개혁이 별개가 아니고요. 예. 개혁이라는 건 어떤 우리의 그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특권 구조 또는 기득권 카르텔 이것을 혁파해야지만 민생 경제 정의가 찾아진다,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목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필요해 한다는 건 민생이 정말 잘 굴러가기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개혁 필요하다 하는 건 개혁을 거부하는 특권청, 특권의 카르텔이 예. 필요하다라고 개혁 저항을 보이는 것이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부분에 우리 사회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검찰개혁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찬반에 어떤 그 이른바 진영 갈등도 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당시에 부동산 문제랄지 국가적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부의 에너지가 한쪽에 너무 쏠리면 이쪽 에너지, 부동산 문제랄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쏟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예. 것이고 검찰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언론만 그 본질을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언론이 주윤 갈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갈등 소재거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언론만 제대로 그 본질을 짚어준다면 얼마든지 개혁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거의 목전에 다다랐다 생각합니다. 그걸 해내지 않으면 다른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커다란 대형 경제사범. 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사기꾼들은 전관 특수통 출신 변호사를 투입해가지고 변론을 받아서 다 빠져나가고 한다면 우리 사회 경제 정의가 안 찾아지죠. 다수의 민생 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곧 민생이에요.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시에 검찰 문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일 어떤 대기업이 너무 많은 기업들 계열사를 거느리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고 말씀하신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거는 장기 과제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예를 부동산 문제는 이거는 바로 피부로 겪는 일이어서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걱정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경제사범이나 이런 것을 이 사법 정의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하는 가운데 사법 정의가 안 찾아진다면 그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부동산 시장도 어떤 반칙과 독점 이런 것이 판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보면은 그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 그 KDI에서 혹시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그런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민주당에서 의심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것을 만약 검찰이 야당 권력이라고 봐주기를 한다 그러면 투기꾼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면죄부가 생기는구나. 그럼 투기가 더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문제가 바로 잡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주자들과 지지율이 아직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요? 1강 1중 그리고 몇몇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좀 높으면서 꽝 잡는 매는 낮추다 해서 했는데 일단 꽝은 여전히 좀 크게 있고요. 매의 지지율이 좀 아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꽝을 잡은 건 저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꽝에 대해서도 사실은 닭이 잘 안 찾아지니까 꽝 대신 닭을 찾는데 그 꽝은 높이 나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본선 못 갑니다, 제대로. 근데 닭으로 그 힘이 빨리 안 옮겨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쉽게 그렇게 빠지지는 않죠. 왜 그것도 언론이 너무 많이 키워주셨어요. 막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과거의 말씀이신가요? 그건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죠. 지금 새로운 이론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꽝 대신 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 닭이 없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닭이 없기 때문에 꽝이 여전히 눈길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것 건가요? 같아요. 비유입니다. 뭐 TV 토론도 안 한다고 하시죠. 뭐 학예회처럼 발표만 하신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꿈속에 제가 나타나는지 뭐 본인 정부에서는 김경수도 없다, 추미애도 없다, 그냥 비전 대신에 꿈자리 시끄러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 상태가 오래 갈까 싶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방금 전하신 건데요.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정부에는 뭐 드루킹도 조국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 지금 빼겠습니다. 안 나와서. 네, 네. 여기에서 추미애는 뭘 상징했다고 보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 지휘를 2번씩이나 받은 검찰총장. 예. 근데 그 내용도 본인이나 본인 가족, 측근 비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수치스럽죠. 예. 네. 그다음에 또 헌정사상 초유로 징계 청구를 받은 예. 그런 사람이고 그걸 지휘해낸 예. 사람이 저니까 물론 징계 청구 꿈속에서도 나타나리라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꿈속에는 추미애가 있다. 네. 좋은 꿈은 아니겠군요.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악몽을 꾸시다가 예. 깨겠죠. 다만 그렇지만 네. 징계 청구를 하셨지만 네. 당시에 이제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게 징계 직무정지가 안 됐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행정법원에서도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네. 일단 가처분 신청에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는 인정이 못 됐어요. 당시 징계 청구. 아니요, 지금 본안 심리 중이고요. 본안 그 심리 가처분 당시는 신청에서. 그 예. 당시는 본인이 이제 직무배제에 직무배제. 대해서 예. 네, 그 집행정지를 예. 신청을 해서 그게 그게 받아들여져서 받아들여졌죠. 직무 복귀를 한 것이죠. 예, 예. 네. 뭐 그러나 본안은 그거와 다른 거니까. 네. 그것은 지금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라는 건 임시의 예. 처분인 것이고 본안은 지금 심리 심리가 중인데 중이니까요. 검사장 두 분이 수사 방해가 굉장히 집요하고 예. 끈질겼다, 심각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 됐고 예. 증거를 확보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그냥 심각한 증언을 하게 됐죠. 그게 예. 언론 보도에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의 판단이었을 뿐 네. 본안 심리 결과를 봐야 당시 징계 청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조만간 징계 의결 당시에 막전 막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좀 밝혀주면 왜 그런 걸 또 시간이- 조만간 밝히십니까? 시간이 시간 많이 드릴게요. 저희 부족하니까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30분 드릴 테니까 밝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언론중재법 가지고 네. 언론단체와 네. 집권여당 네. 또 야당 네. 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후보님은 입법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은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언론이 강조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언론 분야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세계 최고로 보장이 돼 있는데 상위권이죠. 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문제는 포털 독점 시대니까 포털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확인 취재 없이 예. 기자가 취재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 끼고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외국 보도도 양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국민 80%가 동의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일부 네. 보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네.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보도자료나 네. 또는 전해서 네. 들은 것들을 하는 네, 경우도 네.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주요 네. 제도권의 언론들은 데스크 기능도 있고 네. 중요한 기사들 뭔가 네. 흐름에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의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런 기사들은 현장에 가고 며칠씩 취재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보도들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른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면책 예. 조항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예. 또 진실인 경우나 혹시 진실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예. 그 취재가 성실하고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오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증명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죠. 네. 추미애 후보님이 네. 판사였으니까 네. 판사였던 경험에 살려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자가 취재해서 노력했다면 네, 네. 혹여 그게 오보로 되더라도 그렇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런데 기자들은 이제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건 이제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징벌적 배상제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측근, 비선들이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까지 나오는 건 뭐 3, 4년이 걸릴 동안 사실은 재판에 불려다니고 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그런 취재를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이른바 위축된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모든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그 보도가 너무 계속 반복적이어서 고의 중과실이 뻔히 보이거나, 예. 네, 또 정정 보도가 있은 후에 예. 또 계속 허위 보도를 하거나, 예, 뭐 예. 인용 보도하면서 계속 그 못 봤다 그러고 계속 예, 예.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사의 그 본론하고 다른 사진을 예. 인용해서 선입견을 준다거나, 뭐 또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거나 예. 이런 좀 고의적이고 중과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매긴다 하는 것이지 예. 모든 보도가 그러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딱딱 네. 명확하게 돼 있으면 네. 나는 여기에 징벌적 배상이 대상이 아니야. 내가 취재하고 네.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네. 사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은 네. 그런 명백한 부분이 좀 이번에 빠지기도 했고요. 네.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언론단체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대선 야권에 꽝 잡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여러 네, 검증들이 있었잖아요. 검증 네, 보도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장모 또는 가족의 네, 네. 주가 조작 연루돼 있지 않느냐는 네, 네.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이 명확한 소스와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통장을 네.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취재원들의 전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징벌적 배상제가 만일 시행되고 있다면 네. 상당히 취재하기가 보도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왜 예.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송 당할까 봐. 사실은 뭐 기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자기 밥그릇 놓는 거는 뭐 크게 네, 네. 어차피 그러나 네. 하는데 네. 본인 때문에 동료들의 밥그릇이 없어질까 봐. 아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막연하게 초입 단계에서부터 그냥 의혹 달고 막 쓰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상당한 취재를 했고 그 취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진단을 또 받고 또 그런 그 보도 자체가 예. 좀 객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충실 보도를 했다. 반론권도 보장했다. 예. 그 단계에서는 보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공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 현안인 네. 뭐 언론중재법 제가 이전에는 사실 기자라니까 뭐 언론사에서 이걸 자꾸 현안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잘 안 들었었는데 네. 주반부터 이제 현안이 돼 있어서 좀 대선 주자로서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네, 좀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 추미애 후보님의 공약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국민 안식년제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관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약을 아무리 예. 말씀드려도 예. 네거티브로 자꾸 빠지고 저한테 눈길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저번에도 네. 오셨는데 제가 부동산 공약까지만 맞습니다. 10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 국민 안식년제라는 것은 앞으로는 노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신기술 시대에 예. 신기술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약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대전환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해서 포용 사회를 위해서 단순히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 모두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예. 방안으로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평생, 그러니까 생산 가능 기간 동안 네. 15세부터 64세까지죠. 그렇죠. 세 번, 그러니까 3년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안식년을 쓰지 않아도 연속 3년이라기보다 한 3번 정도 나눠서요. 네, 나눠서 신청을 하면 예. 이제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또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술 주기가 짧으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20대에 내 전공과 다르게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거와 다르게 예. 이 안식년을 활용을 하고 공부를 좀 새로 하고 싶다. 100만 원씩 100만 1년 원씩. 내내 받아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네. 평생 직장이 없다는 게 네. 능력이 있는 분들 얘기고요.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갈 자리를 찾기가 힘들면 한 곳에서 보장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JTBC가 박 기자님만 계속 예. 이 자리에만 박 기자님만 전용 자리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AI 시대가 왔다 그러면 도대체 AI가 뭐냐, 코딩이 뭐냐, 기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안신년 신청해가지고 1년 동안 그런 기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안식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를 안 다닐 때 안식년을 10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다니면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네. 너무 그냥 돈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얘기도 않습니다. 있지만 네. 시간이 다 돼서 그건 다음에 나오셨을 때 한번 잠깐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까지 요구 중인데요. JTBC 취재진이 윤 의원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해온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건데요.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 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데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